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많은 예비 배제고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배제고 첫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 그동안 쌓아온 배제고 내신 대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의 차이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저희가 직접 분석한 시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그 방향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작년도 2019학년도 1학기 배제고에서 치러졌었던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치러졌었던 첫 번째 내신에서 시험 범위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1단원과 2단원이 그리고 3월 7일에 시행되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제고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전체 문항이 객관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출제 범위에서 출제된 문항 수들을 비교해 보니 모의고사, 즉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30문항 중에 15문항이, 교과서에서는 총 1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복합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 내용과 학력평가에 있는 지문 내용이 섞여서 한 문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기타에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외부 지식을 끌어와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객관식 30문항을 영역별로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했었던 영역은 바로 문법 영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 모두 문법 영역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이한 부분으로는 1등급 학생의 원점수가 88점이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많은 학생들이 말해주기를 전체 1학년 중에서 90점 이상을 넘은 학생이 10명 안팎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배제고 첫 내신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중간고사 문제 중 교과서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문항 같은 경우는 30문항 중에 총 1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하면 약 43% 정도가 되고요. 이 비율은 적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고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제고의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여타 다른 학교와 배제고의 시험 문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학교들이 교과서 문항을 출제할 때 교과서 본문제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과 달리 배제고에서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과서 본문제제 이외의 것들도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배제고의 교과서 문항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제고 교과서 문항의 특징, 첫 번째는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의 연계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이 연계되어 출제된 문제는 총 5문항이 있었습니다. 13문항 중에 5문항이기 때문에 이 학습활동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시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보기와 가라는 두 개의 문학작품 제시하고 이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어조 그리고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 보기와 가라는 두 개의 문학작품이 둘 다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제재면 교과서 본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간 배제고 학생들에게는 정말 쉬운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에 나오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같은 경우는 교과서 본문 11쪽에 나오는 교과서 본문 수록 제재입니다. 그런데 보기의 이육사 시인의 절정 같은 경우는 교과서 본문에는 실려있지 않은 제재예요. 그럼 이 제재가 어디에서 출제되었냐를 확인해 보면 바로 교과서 18쪽에 있는 학습활동 5번입니다. 이 학습활동 5번은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를 제시하고 이 시와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어조 그리고 태도 측면에서 비교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은
18번 문제가 정말 쉽게 느껴졌을 것이고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 들어간 학생은 18번 문제를 정말 어렵게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제고 시험 준비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정규 수업 교재에 교과서 본문 제재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 문제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교과서 본문 제재에 대한 탐구가 끝나면 학습 활동도 곧바로 이어서 학습을 해서 교과서 본문과 학습 활동의 연계성을 학생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제고 문항의 두 번째 특징은 교과서 본문과 연관되는 어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총 30문항 중에 3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 3문항 중에서도 2문항이 교과서 본문 제재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배제고에서는 학생이 고득점을 원한다면 당연히 어휘 공부는 평소에 이루어져야 어휘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최척전이라는 고전 소설 제시하고 그 고전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선지로 구성을 하고요. 이 설명이 적절한지 않은지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냥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였으면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제고 학생들은 교과서 본문 제재를 열심히 읽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정도는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인물의 상황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상황과 관련되는 사고무침, 감탄고토, 일편단심과 같은 사자성어가 함께 결합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자성어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인물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고 온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자성어의 뜻을 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25번 문제는 문학작품 중에 수필 작품을 제시하고 그 수필에 나타나 있는 어려운 단어 5개를 선정한 다음에 이 어려운 단어로 예문을 만들고 이 예문이 적절한지 않은지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만 알아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 그리고 맥락까지도 총체적으로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항도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었습니다. 배제고에서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선 어휘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어휘 그리고 사자성어를 미리 자료로 제공을 해서 그 자료를 평소에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가는 테스트 문항에 어휘 문항을 포함시켜서 학생들이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채워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항 분석에 이어서 모의고사 문항 분석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학기 배제 중간고사는 100%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3월 학력평가에서 50% 이상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상 수준 이상의 모의고사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내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1년에 보는 4번의 내신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의고사형 문제를 익숙하게 경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형 사고력 신장이라든지 문법 문학적 지식을 내면화한다라든지 그리고 정확한 독해력을 기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의 차이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배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PPST라는 시험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접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변형된 배제 스타일의 모의고사를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내신도 준비하면 되겠지. 자,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신은 PPST보다 훨씬 더 변형률도 다채롭고 그리고 선지의 내용이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미리 내신 전에 학생들에게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력평가가 어떻게 내신에 변형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간단한 표로 보여드리자면 자, 문항 자체를 변형을 주는 스타일. 자, 예를 들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를 적절한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을 주는 스타일도 있고 아예 학력평가에 출제되지 않았던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건
뭐 문학을 예로 든다면 소설에서 사용된 뭐 서술상 특징을 찾으시오, 표현상 특징을 찾으시오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익숙하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 내용의 변형을 주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따가 독서 지문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보기 내용의 변형을 준다든지 예문 내용의 변형을 주는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에 나왔던 예가 내신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문을 통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문 구성의 자체에 변형을 주는 스타일도 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어지는 설명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문법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긴 독서형 문법 지문을 읽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였는데 앞선 언급했던 그 지문 자체가 길고 긴 지문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의 적절성 판단하는 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내신에서는 지문이 생략된 채로 관형어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형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의 옳고 그름을 아예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보기 같은 경우에 관형어를 학력평가에서는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준 반면에 중간고사에서는 밑줄도 쳐주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관형어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관형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옳고 그름을 본인이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됐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학력평가에서는 두 가지 시를 복합지문으로 구성해서 그 두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반면에 내신에서는 교과서 지문이었던 윤동주의 자화상을 추가해서 세 작품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도 찾는 게 어려운데 무려 세 작품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작품 하나하나에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접근을 할 수 없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독서 지문.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틀 자체는 변형률이 굉장히 적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의 내용에서 이제 난이도를 판별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학력평가에 나오는 보기는 조금 딱딱한 지문이었어요. 뭐 전염병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식으로 전염병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딱딱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던 반면에 중간고사에서는 학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 배분, 학생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식으로 내용을 부드럽게 바꿔준 식이었고 문제는 선지였습니다. 선지가 학력평가에서는 지문에 나와 있는 틀인식 이론 하나의 지식만 물어보고 있었던 거였고 자, 이 문제가 중간고사에서는 틀인식 이외에도 위험 추구 성향과 위험 회피 성향 이 두 가지 지식을 더 적용해서 사고의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쳐야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와, 이 문제 어려워 이렇게 체감 난이도를 엄청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제 내신에서 출제되고 있는 모의고사는 1번부터 45번까지 전체 영역이 시험 범위라고 볼 수도 있고 변형도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의 차이에서는 문법 같은 경우엔 기본 개념에 대한 지식을 이제 확실히 그 학생의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리를 탄탄하게 잡아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예문을 통한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분석을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배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학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뭐 시적 화자의 정서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리고 문장에 쓰인 뭐 표현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꼽아내는 활동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 또한
연습과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자체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와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와의 수업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언정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모의고사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생각의 차이 선생님들이 우리 배재 학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이은하 선생님입니다. 오답률 4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 기출 5번 문제가 오답률 4위였습니다. 배재 기출 5번 문제는 바로 높임법을 묻는 문제인데요. 관련 조건에 맞게 그 제시 예문을 분석하고 이 문장이 어떤 높임법이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각각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런 높임법이 지금 3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역부터 리을까지 이 문장에서 높임법이 어떤 것이 쓰였는지를 일단 아이들은 분석해야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바로 학력평가 바로 3월 모의고사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와 보기는 거의 유사하죠. 근데 다른 부분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 부분이죠. 기역부터 디귿까지. 이 제시 15번 문제는 예문이 3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배재 기출은 바로 이렇게 예문을 더 추가해서 거기에 관련 어떤 이 높임법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죠. 보통 주체 높임의 경우는 주어를, 그리고 객체 높이면은 목적어와 부사어를 위치하는 대상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 높임의 경우는 드는 청자를 높이는 방식인데 각각의 높임의 요소들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 제시된 예문 안에서 어떤 요소들로 인해 높임이 실현되는지를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찾아주어야 했죠. 이렇게 깨와 깨서의 경우는 조사에 의해서 높임이, 그리고 여기 있는 특수 어휘라든가 선어말 어미가 쓰이는 상태의 용언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각각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을 문장에서 청자인 선생님을 높여서 나타내주는 이런 높임법이 쓰였는데 각각 학생들의 경우는 이 문제, 이 예문 안에서 이 깨라는 조사와 깨서라는 조사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이런 어휘가 저희가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낯선 지문이다 보니까, 낯선 예문이다 보니까 분석을 잘 못하죠. 이게 주어인지 이게 목적어인지, 얘가 목적격 조사에 들어가는 또는 부사격 조사에 들어가는 각각의 조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일단 비슷하니까 혼동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 서술어에 쓰이는 이 부분이 특수어인지, 이게 특수어이거든요. 이거라든가 각각의 특수어휘라든가 여기에 선어말 어미가 쓰임으로써 주어를 높이는 이 양상을 학생들이 구별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혼동을 많이 준 그런 유형은 여기 있는 쓰시다라는 어휘와 가시다와 주시다, 이 단어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이는 것을 구별하기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영역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선어말 어미 사용해서 주체를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특수어휘 사용해서 목적어나 부서가 나타나는 객체를 높였는지를 각각 A, B, C에 구별하지를 못해서 여기서도 오답률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는 이렇게 각각 주어진 제시 예문을 통해서 각 높임의 요소라든가 문법적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력 및 적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1번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화법 영역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학습활동의 내용을 응용해서 만든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학습활동에 제시된 대화문을 주고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어들, 화법에 대한 개념어들이 이 대화문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저희 재원생들이 이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동의의 경률, 관용의 경률, 순서 교대의 원리처럼 화법 개념어를 사용해서 선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개념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아예 풀 수 없도록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선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번 선지 같은 경우는 진아와 윤석이의 발언에서 관용의 경률이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제시된 대화문에서 진아와 윤석이의 발언은 총 4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번의 발언에서 학생들이 관용의 경률이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 4번의 사고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도 광우와 새별이의 발언에서 순서교대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광우와 새별이의 발언은 대화문에서 총 5번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교대의 원리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각각 확인하려면 총 5번의 사고 과정이 필요한 선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은퇴와 윤석의 발언 중에는 공손성의 원리에 위배된 것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교과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공손성의 원리에는 총 5가지의 하위 경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와 윤석이의 발언에서 이 5가지 하위 경률이 위배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 15번의 사고 과정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1번 문제는 좀 쉽다, 거저주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제고 첫 번째 내신에서는 1번 문제에서부터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적용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여러 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하도록 구성을 해서 당시 학생들을 많이 당황시켰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학생들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암기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 문항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 제공되는 테스트에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예문을 실어 넣음으로써 학생들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적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 하나를 구성할 때에도 여러 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그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선지를 구성해서 배제고 스타일에 조금 더 적합하도록 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답률 2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오답률 2 문항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동일한 어근을 바탕으로 파생된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교과서나 학력평가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문제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84쪽 2-2단원에는 피동표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3월 학력평가 10번 문제에서는 피동표현이라는 말이 5번 선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교과서나 학력평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갔으면 피동표현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3번 문제에서는 피동표현뿐만 아니라 사동사, 즉 사동표현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동표현만 공부하고 간 학생에게는 사동표현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피동표현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면 그 피동표현과 관련된 사동표현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교과서나 학력평가에 나오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다루어서 이러한 문제로부터 학생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이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피동과 사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로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분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게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사, 없으면 피동사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1번 선지를 볼게요. 1번 선지에 두 개의 예문이 나오는데 제가를, 파를 과 같이 두 예문 모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의 유무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 바로 피동과 사동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나 학력평가에 나오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연관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도 정규 수업 시간에 함께 지도하여서 이러한 문제로부터 학생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세 번째는 이 문제의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건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보통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분하는 데 매몰이 되어서 다른 조건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일한 어근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빼놓고 사동사와 피동사만 구분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다시 예문을 보면 예문의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들렸더니, 들렸다가 모두 동일한 어근인 것 같죠? 동일한 어근, 들다에서 파생된 사동사와 피동사 같지만 하나는 듣다, 하나는 들다. 동일한 어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 동일한 어근이라는 조건을 놓쳤으면 이 문제는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학생들이 조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아무리 복잡한 조건이 나오더라도 조건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제 오답률 1위 문제를 만나보실 텐데요. 과연 작년에 우리 배제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가장 어렵게 느끼고 어떤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는지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4번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는 교과서 작품이었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수필을 읽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유난히 매해 학생들이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엔 주제가 학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라든지 아니면 경쟁적 사회 구도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해봤다든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제를 흡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저항정신이라든지 6.25 때 느꼈던 이념 대립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별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문학작품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임에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접해본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그리고 작가가 이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연스레 느꼈던 경험을 이제 인간사회에 대입을 해서 이제 서술하는 유추의 과정이 드러나는데 이 유추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비유적 표현, 그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꼽아 나가면서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번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지문 전체에 이제 기역에서 미음까지 밑줄 쳐진 부분들이 하나씩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선지 내용 자체는 근데 작품의 주제랑 연관이 깊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된 표현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 선지만 보고 정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기역에서 미음까지 제시되어 있는 그 밑줄 쳐진 부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연결 지어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학생들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었던 4번만 보더라도 자, 삭막한 도시에서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 작품의 주제잖아. 그럼 맞는 얘기인데?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소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솔방울을 달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래서 솔방울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야지만 문제의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렇게 오답률 1위부터 4위까지 문제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배제 학생들이 과연 어떤 문제들을 어려워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학원만의 시스템인 뭐 테스트라든지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조금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질 내용으로는 저희 학원이 배제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대책과 그리고 저희 학원만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는 2020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책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용 측면입니다. 내용은 교과서와 모의고사 두 가지 영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교과서의 영역 부분은 작년 배제기출 2019년도 5월 바로 그 기출문제를 분석한 30문항 중에서 총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때 13문제 중 배제 그 교과서에 출제하는 선생님의 성향에 맞추어서 본문 내용을 본문 내용과 함께 학습 활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집중돼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본문 내용과 학습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집중해서 내신 대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교과서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의 어휘 수준이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배제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선지 분석이라든가 문제 영역에서 어려운 어휘가 나올 때마다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그런 본문 이해도와 선지, 문제 풀이할 때 어려운 어휘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접할 때 쉽게 수월하게 그 문제와 내용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휘 학습에 좀 더 집중하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영역입니다. 보통 관내 다른 학원들이 시험범위에 추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모의고사 영역을 맨 마지막에 다뤄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교과서 영역만큼 모의고사 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준다 개념보다는 시험 범위의 핵심 요소로 좀 더 그 위치를 올려서 바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준비성을 보이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여러 부분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모의고사 그냥 넘기지 않고 출제 교사의 성향에 맞추어서 교과서 영역과 함께 그리고 그 모의고사가 같이 복합 영역 지문으로 출제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응용력, 적용력 그리고 그 문제를 쉽게 쳐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측면과 함께 두 번째 수업 운영 측면에서는 수업과 클리닉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수업은 배제 1학년의 경우 화요일부터 보통 주말에 다양한 여러 개 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업은 보통 4명의 선생님들이 한 팀으로 구성돼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보통 배제 내신에 최적화된 그런 수업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는 선생님 4분이 모두 공통으로 출제해서 배제 내신에 최적화된 출제 적중률 높이는 테스트지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응용력이라든가 문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설된 배제반에 들어가는 모든 수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교재 그리고 추가되는 지문, 배부들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내신 대비 수업 주차별로
각각 테스트가 준비되고요. 그러한 그 테스트가 같이 테스트 이후에 클리닉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직전 대비 수업은 배제고 7제 유형에 맞추어서 그런 모의고사 문제 유형으로 문제풀이와 함께 최종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수업 차원이라면 클리닉 부분 저희 학원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입니다. 생각의 차이 재원생들의 배제 2학년과 배제 3학년 학생들이 이미 클리닉을 통해 내신 대비의 그런 그 장점이 있다라고 이미 인정해준 부분이 바로 이 클리닉입니다. 보통 테스트 이후에 저희가 일반 그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는 테스트가 좀 부족한 친구들을 따로 불러서 클리닉을 하는 1대1 그런 시험 대비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그런 과정을 클리닉을 통해 진행했는데요. 약간 그 방식을 비슷한 방식이라 생각하되 이 클리닉의 경우 학생들이 나 테스트가 잘 안 됐으니까 걸렸어 라기보다는 이 클리닉을 통해 그 해당 주차별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했는데 수업 시간엔 선생님한테 잘 못 물어봤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업의 도우미 또는 조력자로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보통 배제 내신의 수월성 또는 학습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